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계절이 다가오는지 요즘은 길만 걸어도 등허리에 땀이 주룩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드는 날씨가 쭉 이어지네요. 이런 계절이 돌아오면 저에게 일어났었던 지난 과거의 사건이 하나 떠오르는데 저에게 참 잊지 못할 사건이기도 하고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기도 해서 아직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이 익명의 공간을 찾아와 사연을 쓰게 된 것도 모두 그때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랍니다. 저는 지금 40대에 막 접어든 나이이고 지난 사건 모두 몇 년 전에 일어난 과거 사건이지만 이렇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었네요. 여자로서 이런 일이 치욕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고 제 자존심을 많이 깎아먹는 일이라 느껴지기도 했지만 세월이 흐르니 저도 성장을 했는지 의연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궁금하시죠? 대부분 이 사연을 들어주실 분들이 여성분들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 이야기가 많이 공감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 정말 누구보다 가족 같고 누구보다 더 빠르게 제 감정을 확인하고 살펴주는 사람이어서 제가 참 많이 의지를 했던 남자였습니다. 저희는 같은 대학을 나온 소위 말하는 캠퍼스 커플이었고 남들이 부러움을 살 정도로 알콩달콩하게 사랑을 속삭이는 커플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저희 둘 다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은 부당한 기억, 달콤한 기억을 모두 공유하며 오랜 시간을 만나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했으니 당연한 수순으로 저희는 29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아직도 프로포즈를 받았던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저희 둘 다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왔고 무려 8년이나 연애를 했던 장수 커플이었기 때문에 동기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결혼을 할 줄 알았다며 주위의 축가를 한껏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청첩장을 돌리던 날 동기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파티를 열었는데 저와 같은 동기였던 여자친구 민지가 저를 정말 진심으로 부러워해 주었어요. 본인이 남자를 만나도 오래 사귀지를 못하고 일찌감치 헤어지곤 하는데 어떻게 8년이나 연애를 할 수 있냐며 비법을 전수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민지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제 남편처럼 자상하고 배려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가능한 일이라고 슬쩍 자랑을 섞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지에게 너도 너의 짝을 만나기만 하면 8년 연애는 물론이고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양가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오래 연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을 때 반대를 할 곳도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너희가 결혼을 할 줄 알고 있었다면서 시큰둥하게 언제 할 건데? 하는 식의 반응밖에 없었죠. 뭐 조금 허무하긴 했지만 사실 그만큼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 반대를 하는 것도 이상하죠. 거기다가 둘 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가에서는 둘이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일절 상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장을 정하는 것부터 드레스를 고르고 웨딩 사진을 찍는 것까지 준비하는 내내 딴지 한번 걸지 않으셨고 저희를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을 구할 때만큼은 저희 부부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데 대출 문제로 걱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직장이 있으니 직장인 대출을 받으면 되긴 했지만 이자라는 게 만만치 않게 나가더라고요. 둘이 벌어서 빚 갚는 데에만 돈을 다 쓰게 생겼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고민을 조금 하시더니 노후자금 목적으로 구매를 해두신 아파트에서 들어가 살아보라고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집을 선뜻 내어주실 거란 생각은 못했던 터라 마치 로또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일단 저와 남편의 신혼집도 해결이 되었으니 행복한 일만 남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시작부터 아무 걱정 없이 술술 잘 풀리는 느낌이라 행복했는데 이 행복은 역시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한 것도 잠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저희 부부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크게 부도가 나게 되면서 남편 회사 직원들이 대거 실직자가 되어버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외국계 계열로 인수합병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의 80%가 실직 통보를 받게 되었고 제 남편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저는 남편이 금방 취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제 외벌이로도 한동안은 버틸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놔야 하지 않겠냐고 취업 준비를 소홀하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빨리 취업을 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키며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도 나이가 있고 경력직을 뽑는 자리에는 더 쟁쟁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니까 남편의 취업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시대가 엄청난 취업난에 시달리는 시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람을 뽑는 곳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백수 생활은 한 달, 두 달 길어지기만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도 집에서 노는 생활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사람의 패턴이 무너지는 데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몇 개월을 집에서 놀다 보니 완벽한 백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남편이 실직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은 참아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으며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자격증이라도 따야 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계획도 없이 허송세월을 보낼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댁에다가 요즘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줘서 사는 게 버거울 정도라는 식으로 일러바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노력이라는 것을 나름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그걸 몰라준다면서 우는 소리를 한 거죠. 아니 휴대폰으로 아르바이트 사이트나 보고 있는 게 무슨 노력입니까? 차라리 이력서 같은 거라도 내고 구직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제가 이해라도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저에게 버럭 성질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스트레스 좀 그만 줘라. 애가 살이 쏙 빠진 게 마음 아파 죽겠다. 남편 살이 5kg가 넘게 쪘는데요. 그게 뭐 자기가 편해서 찐 거겠어? 마음이 쏙 내려앉았다 뭐 이런 소리지. 앞으로 다 큰일 할 사람이니까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할 거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말이야. 속 한 번 썩여본 적 없는 진국 중에 진국이었어. 동네 아줌마들이 다 부러워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남편의 편을 들어주는데 남편은 그 옆에서 자기 엄마가 최고라면서 알랑방귀를 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일러바칠 게 따로 있지. 부부간의 대화까지 일러바치면서 얄밉게 구는데 진짜 제 남편이지만 한 대 쥐어박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제가 무슨 잔소리만 하면 시모한테 일러대는데 한두 번은 시모의 남편 편드는 이야기를 들을만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시모가 저한테 해도 너무한다면서 남편의 피가 말라야 멈추겠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우리 아들이 우습니? 연애할 때는 고분고분하게 굴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왜 우리 아들을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이야? 아니 어머님, 지금 결혼하고 1년 넘게 백수로 지내고 있는데 이건 말이 되나요? 예, 남자만 일하라는 법이 있니? 요즘 시대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시모가 눈도 감고 귀도 닫아버리고 이야기를 하니 아예 말이 통하지가 않는데 진짜 이런 게 바로 아들 사랑인가 시짜짓인가 싶어서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결혼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상태니까 궁금한 게 많았는지 다들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올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니까 어떤 것 같냐고,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서 동순의 회사, 그러니까 남편의 회사가 외국계 계열로 인수되지 않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구조 조정이 엄청났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는 동기들에게 정말 한숨만 푹푹 쉬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동기들도 제 표정을 보고 알만하다는 듯 아무 소리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저를 더 좀먹게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기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 보겠다고 말을 하며 일어나게 되었는데 애들이 약간 동정심이랑 망해서 기분 좋다는 표정이 섞여 있더라고요. 순간 느껴지는 적대감에 어이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지냈나 싶은 마음이 들고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원래 남의 불행이 본인의 행복인 사람들이 덜어 존재하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친했던 친구들이 그럴 줄은 몰랐으니까요. 아무튼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나는데 민지 기억하시죠? 저랑 같은 과를 나오기는 했지만 별로 친하지 않았던 그 친구가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수정을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민지가 창업을 했는데 액세서리를 파는 쇼핑몰을 오픈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설마 물건을 사라고 하는 건가 싶어서 시큰둥하게 그래서 어쩌라는 식으로 물어보았더니 민지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나 지금 택배 업무랑 잡일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동수가 시간이 되면 우리 쇼핑몰에서 일할 생각 있냐고 물어봐 줄래? 그 순간 저는 민지의 등 뒤에서 새하얀 빛이 보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제 구세주나 다름없어 보였죠. 민지는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4대 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업장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4대 보험까지 넣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동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인다고 남편에게 물어봐주고 하겠다고 하면 바로 출근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달려와 민지가 했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고스란히 전했고 4대 보험이 안 되는 것은 아쉽지만 나중에 해준다고 하더라 하면서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을 수만은 없지 않냐.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라도 그거 벌어오면 우리 살림에 훨씬 더 보탬이 될 거라고 남편을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귀가 솔깃한 건지 업장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민지에게 남편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물어봐주고 연결까지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1년 3개월 만에 백수 생활을 청산하고 민지가 운영하는 액세서리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저랑 같은 학교 같은 과이니 민지를 알긴 알았지만 민지랑 친하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민지에게 추문 같은 것이 꽤 많았었는데 애가 여우다 남자를 밝힌다 이런 소문이 퍼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나이도 30이고 민지가 예쁘장하게 생긴 친구라서 질투심에 그런 소문이 더 붙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잠깐 동안 민지가 저희 부부에게 보여준 진심이 너무나도 순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민지의 업장에서 꽤 빠르게 적응을 해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고 대충 4개월쯤 흘렀을 때 뜬금없이 저에게 액세서리를 선물로 주는 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꽤 비싼 브랜드의 목걸이였는데 남편이 저를 위해 선물을 사왔다는 것도 그렇고 센스 있게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인 것도 그렇고 그냥 너무 예뻤습니다. 남편이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 바빠지기는 했지만 오히려 부딪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사이는 조금 더 좋아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편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지고 좋아져서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부부의 사이가 더 돈독해졌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몇 주 뒤에
여자 동기들이 밥이나 함께 하자며 저녁에 모이자고 해서 남편에게 민지도 이야기 전에 들었대? 하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민지가 친구들이랑 이상하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더라? 그 모임에 따로 초대받지 못했다고 하던데. 그래? 그러면 내가 민지한테 연락해서 같이 가자고 해봐야겠다. 저는 민지에게 바로 연락을 했고 같이 저녁 모임에 가자고 하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순수한 친구를 왜 챙기지 않는 건지 다른 동기들에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민지까지 불러서 여자 동기들 모임에 나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동기들 인식에 민지는 추문이 많이 따라붙은 친구이다 보니까 다들 꺼려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오해를 풀어줘야겠다 싶어서 일부러 더 민지를 챙기기도 했고 30이 넘긴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 그런 뜬소문은 잊어버리자고 했습니다. 민지랑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지가 덥다면서 셔츠 단추 하나를 풀더라고요. 근데 민지가 차고 온 목걸이 디자인이 너무나도 낯이 익은 겁니다. 남편이 저에게 선물을 해주었던 디자인과 똑같은 목걸이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빤히 쳐다보니까 그제야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면서 같은 거네 하더라고요. 아, 나는 남편이 선물로 사줬어. 민지 네 덕분에 남편이 나한테 이런 선물도 다 한다. 아, 진짜? 나도 선물 받은 건데. 우연도 대박이다. 그날 분위기 좋게 잘 즐겼다고 생각하고 미련 없이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기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받았습니다. 민지, 네가 데리고 나온 거라며? 우리 나이도 30인데 겉도는 동기들 하나하나 챙겨서 같이 놀면 좋지 뭐. 인맥이라는 게 어떻게 쓰이게 될지 모르잖아. 너 민지 소문은 알고 그러는 거야? 난 걔 좀 깨름칙해. 걔 대학 다닐 때도 말 많았잖아. 도대체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걸 신경 쓰니? 수정이 네가 아무것도 모르네. 그거 뜬 소문 아니고 대학 다닐 때 캠퍼스 커플 브레이커로 엄청 유명했잖아. 나이 먹고서는 유부남이랑 불륜하다가 걸린 적도 있다던데. 정확한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괜히 민지의 업장에 남편이 소개해 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찝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쩐지 찝찝한 마음이 든다고 했더니 사건이 여기서부터 제대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부터 계속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남편이 수상한 행동에 참지 못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내가 그동안 말을 하지 못한 게 있는데 내가 용돈을 받은 거 모아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진짜 초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신이 나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의 몇 배 이상의 돈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무 신이 나서.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크게 투자를 한 번 했는데 그 회사 주식이 갑자기 고꾸라지면서 원금을 다 잃은 것도 모자라 대출 빚을 지고 말았어. 저는 그 말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멍한 상태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혼자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댁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시댁에서는 뻔뻔하게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살면서 그런 실수도 한 번쯤은 할 수 있지. 너도 돈 벌고 있지 않니? 같이 벌어서 갚아나가면 얼마 안 걸릴 거다. 저희가 부모님의 노후자금이나 다름없는 아파트에 들어와 대출 없이 살기 시작한 이유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예상치 못한 구멍이 뚫린 거죠. 저는 고민에 쌓여 결국에는 이자를 지불하는 게 더 손해라는 생각에 붓고 있는 적금을 깨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저에게 기가 막힌 묘수가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묘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고 남편은 우리가 위장 이혼을 하면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어서 뭘 하자고 하는 거냐고 다시 한번 되물어봤는데 남편이 위장 이혼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다들 위장 이혼을 한다고 난리래.
투자 손실 난 것만큼 어쨌든 갚아야 하는데 내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의미로 한다더라고. 남편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돌려놓고 위장 이혼을 하면 남편이 파산 신청을 해도 안전하니까요. 물론 이런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제 코가 속자의 마당에 물불 가릴 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남편이 계속해서 저를 설득해오니 저도 혹하더라고요. 어차피 주소만 시댁으로 바꾸는 거고 같이 사는 거야 문제가 없다고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달 동안 고민을 하고 남편의 꾸준한 설득 끝에 결국 위장 이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류상으로 협의 이혼을 진행했고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마무리 지은 그날부터 남편이 정말 제 눈에도 보일 정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작스러운 변화에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분명 우리는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정말 저와 이혼을 한 사람처럼 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댁에서 잠을 자고 오겠다고 언제 빚쟁이가 찾아올지 모르니 시댁에 붙어있는 게 좋겠다는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저희의 위장 이혼을 몰랐거든요. 남편이 굳이 위장 이혼을 하는 마당에 양가에 알릴 필요가 있겠냐고 했던 터라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에도 이 핑계 저 핑계 댈 수 있는 모든 핑계는 다 대면서 집에도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술을 마시러 다니는 건지 전화를 해도 안 받기 일쑤였고 문자를 보내봐도 다음 날이나 되어서야 겨우겨우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허튼 짓을 하고 다닐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간 만났던 세월로 잘 알고 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으니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혹시 빚쟁이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매일매일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도 걱정이 되니까 민지에게 가끔 남편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고 민지는 저에게 출근도 잘하고 있고 일도 잘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 머릿속에 이러면 안 되지만 동기 친구들의 말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겁니다. 민지가 유부남이랑 불륜을 저지른 적도 있다던 그 말이요. 저는 애써 무시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집에 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불신과 의심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판도라의 상자를 제대로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동기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당장 만날 수 있냐고 시간 되면 잠깐 보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시간이 된다고 만나자고 하고 제 답답한 속을 털어놓을 겸 만났는데 그 동기가 계속해서 제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저에게 고민 끝에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백화점 액세서리 매장에서 제 남편이랑 민지가 팔짱을 끼고 쇼핑을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동기를 바라보니까 동기가 저에게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봐, 이 둘이 바람난 거 아니야?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다니까. 지난주 이후에 선물 받은 건 없어? 요즘 대출 문제 때문에 남편이랑 연락도 잘 안 되고 집에도 아예 안 들어와. 이 정신 나간 연민들이 바람났네. 내가 민지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내가 수정이 네가 민지 챙길 때 정신 나갔냐고 물어봤던 거 기억하지? 동기는 저에게 열불을 쏟아내며 말을 했지만 저는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한참을 멍하니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미행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둘이 바람을 피우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다들 잘만 흔적을 찾아내고 현장을 잡아내던데 현실과 드라마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남편을 놓치게 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뭐 하나 제대로 된 정보를 캘 수가 없어서 저는 큰 마음을 먹고 개인 흥신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라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적어도 제가 찾아내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거금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미행을 부탁했습니다. 역시 돈이 좋긴 좋은 건지 미행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건수를 제대로 잡았다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흥신소 사람들이 찍어준 사진은 정말 전문가가 찍었다고 말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둘이 같이 밥을 먹고 술 먹고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집에 들어가고 정말 믿을 수 없던 남편의 불륜 현장 사진을 보고 저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멈추지도 못하고 그렇게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위장 이혼이라는 것을 한 지 5개월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전 정말 이 두 연놈들의 계략에 넘어갔다는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대로 곱게 보내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제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 돈이라도 제대로 뜯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혼이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락을 하게 되었고 한참 만에 연락이 된 우리 남편은 저에게 퉁명스럽게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부부 사이에 무슨 용건이 있어야지만 연락을 해야 하는 거냐 말하고 싶었지만 큰 그림을 위해 꾹 참고 큰일이라도 난 듯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가 위장 이혼한 거 우리 부모님은 모르시잖아. 우리 엄마가 갑자기 계단에서 굴렀는데 허리를 다쳐서 뼈 수술을 해야 한대. 근데 허리 수술 엄청 비싼 거 알지? 혹시 내가 급하게 쓸 돈 없어서 그런데 당신이 좀 보내줄 수 있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우리가 빚 때문에 위장 이혼한 거 까먹은 거야? 그러면 시댁이라도 말을 해서 빌려면 안 돼? 아니면 민지한테 가불이라도 해달라고 하면 안 돼? 내가 민지 찾아가서 물어봐야겠다. 남편은 제가 일부러 민지 이야기를 꺼낸 줄도 모르고 무척이나 당황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당장이라도 만나러 갈 것처럼 구니까 한참 고민을 하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어. 그러면 내가 한번 마련을 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 남편은 1시간 동안 돈을 빌리려고 알아보러 다니기라도 한 것인지 1시간 뒤에 저에게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한 거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일부러 큰 액수를 불렀습니다. 냅다 수술비 2천만 원에 입원을 장기간 하고 재활치료도 해야 하는 입장이니 넉넉하게 3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협의이혼을 했으니까 위자료를 못 받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법정 위자료를 찾아보니까 대충 3천만 원 받으면 많이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불륜으로 인해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경우 그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3천만 원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2시간 뒤에 제 통장으로 정말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보낸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순순히 보내주니까 돈을 더 뜯어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흥신소에서 물어다 준 둘의 불륜 사진을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터트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구해다 줄 수 있어? 아니 수술비가 네 집 개 이름이야? 더 빌릴 곳도 없어. 그래? 우리 그럼 그냥 다시 합치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솔직히 내 이름으로 빚 얻는 거 불안해. 당신이랑 같이 갚는다는 든든한 보호막이라도 있어야 내가 버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도 혼자 대출 빚 가진 거 불안하지 않아? 우리 같이 살면서 둘이 갚자 그냥, 응? 다시 혼인신고하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남편에게 혼인신고를 다시 하자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말을 들어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민지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저랑 왜 혼인신고를 하고 싶겠어요? 자기가 다시 알아보고 돈을 빌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이 저에게 1,500만 원의 돈을 보내왔길래 저는 정신 나간 듯이 웃어젖혔습니다. 이거면 충분하겠지? 한 5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야, 너는 모아둔 돈도 하나 없어? 도대체 여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다 어디에다가 쓴 거야? 나는 적어도 당신처럼 빚은 안 만들었잖아. 아무튼 500만 원 더 못 구해? 그럼 어떡해. 우리 그냥 다시 합치자니까. 나 불안해. 수술 못해서 우리 엄마 큰일 나면 사이가 와서 돕고 해야 할 거 아니야. 500만 원 더 구해와. 남편은 결국 제 억지 논리를 이기지 못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보내왔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보니까 마음이 엄청나게 든든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터뜨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크게 쪽팔림을 주면서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싶었는데 대학 동기들 몇 명에게 말을 하니 너도 나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친한 동기 몇 명끼리 모여서 계획을 짜다가 기가 막힌 것을 알아냈습니다. 동문회 연말 모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지가 운영하는 액세서리 업장이 잘 되고 있는 상태였고 인터넷에 후기도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참에 이 사업장도 쫄딱 망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은 연말 모임에서 찌라시처럼 뿌릴 둘의 불륜 사진이랑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해서 프린트물을 만들었고 만발의 준비를 해서 동문회 연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민지는 자랑스러운 동기상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업이 잘 된 사람들이 허세를 떨듯 동문회에 기부를 하면 주는 상이거든요. 한마디로 나 돈 잘 번다 하고 자랑하면서 받는 상인데 저희는 민지가 상을 받으러 올라가는 타이밍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동문회 모임에서 따로 떨어져 앉아있긴 했지만 연신 눈빛을 주고받는 남편과 민지를 보면서 저는 피해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민지가 호명이 되어 상을 받으러 올라갔고 그 순간 저는 단상으로 성큼성큼 올라가 상을 수상하는 민지의 옆에서 프린트물을 뿌려댔습니다. 우리 여자 동기들은 각각 테이블을 돌면서 저 대신에 그 프린트물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동문회에 온 선배, 후배, 교수님들 모두 할 것 없이 그 불륜 행각이 담긴 사진들을 보게 되었고 사람들은 충격적인 사실에 웅성웅성거리며 민지와 남편을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과 민지를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저랑 8년이란 세월을 연애했다는 것도 대부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니 충격이 컸을 법도 했습니다. 남편과 민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그 둘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민지와 남편은 오해가 있는 거라면서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난리를 치며 가까운 테이블부터 돌면서 오해라고 아니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의심의 눈초리로 그 둘을 바라보자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제정신이냐고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나 너랑 이혼하고 민지 만난 거야. 당당하게 이혼까지 했는데 우리 사이가 왜 불륜이야? 나는 불륜 아니야. 너 집착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에 남편의 뺨을 연달아 3차례나 갈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장내가 집중되면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 조용해졌습니다. 너랑 나랑 아직 이혼 완료인 거 아닌 거 알지?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 완료가 뭐? 우리 재판까지 다 했잖아. 나도 그런 줄 알았지. 사실 저도 몰랐었던 사실인데 이혼을 하고 나면 이혼 확정 신고를 구청에다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잘 모르고 대충 협의 이혼으로 위장 이혼을 했었죠. 구청에 가서 그 이혼 확정 신고라는 것을 남편과 같이 했어야 했는데 둘 다 그걸 몰라서 안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에게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벌금 고지서가 날아와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서류상으로는 저희 부부가 아직 이혼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마지막으로 밝히며 통쾌하게 깔깔거리면서 웃었고 남편과 민지는 사색이 되어서 입을 떡 벌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아직도 부부란 말이야 지금? 아쉽게도 우리가 아직 부부네?
이 증거들 모두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겠지? 위자료나 단단히 준비해. 내가 너한테 준 장모님 수술비 있잖아. 그 돈이면 위자료 받은 셈 치고도 충분한 걸로 아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거 우리 엄마 수술비 준 거잖아. 부부 사이에 당연히 줄 수 있는 돈이지. 위자료는 번외편이니까 따로 준비하도록 해. 내가 대출 받아서 5천만 원을 해줬으면 그거 먹고 떨어지면 되지. 너는 우리 사이를 방해하고 싶니? 민지는 부들부들 떨면서 마치 제가 가해자라도 된 것처럼 포장을 하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주식으로 인해 쫄딱 망해서 빚까지 있는 것도 모자라 민지까지 저에게 돈을 주려고 대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어쩜 이리 고소하던지. 저는 민지와 남편에게 보란듯이 깔깔거리면서 너네가 빚을 졌던 어쨌든 내가 알 바는 아니라고 불륜 남녀의 비참한 최후라고 생각하라고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를 도와준 동기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는데 동기들은 이대로 끝내기에는 아쉽다고 민지의 쇼핑몰에 테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내가 SNS 스타인 거 알고 있지? 우리 딸 육아하기로 엄청난 팬들을 보유하고 있잖아. 자, 내가 SNS에 제대로 한번 올려줄게. 동기 친구 하나가 인터넷에서 영향력이 꽤 있는 유명인인데 쇼핑몰이 특정은 되나 누구인지는 아리송하게 SNS에 불륜 폭로 글을 올려주었습니다. 쇼핑몰 사장이랑 직원이랑 불륜 관계인데 그 직원 부인이 자기 절친이라고 글을 올려두니 정말 댓글이 정말 터지게 달리더라고요. 당연히 제 동기의 SNS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상 정보를 하나둘 캐기 시작했고 곧 민진의 쇼핑몰에는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매 후기에도 온통 불륜녀 투성이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자동 완성 기능에 땡땡 액세서리 불륜녀가 뜰 정도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문회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 딱 3개월이 지나서 민진의 쇼핑몰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제대로 이혼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걸게 되었고 위자료까지 받아내겠다는 일념으로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이 있고 민지도 저에게 5천만 원을 주느라 빚이 생긴 마당에 위자료 3천만 원까지 청구를 하니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너네가 벌써 10수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한 번만 눈 딱 감고 용서를 해줄 수는 없겠니? 우리 집안의 며느리는 너 하나뿐이다. 그동안 계속 저를 은근히 구박해온 시모가 깨갱하고 숙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소한 마음이 들면서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저 인간이랑 다시 합치고 뭐고 할 생각 전혀 없거든요. 돈이나 마련해 두세요. 민지와 남편도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정말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사업장이 망한 데다가 갚아야 할 부자재 거래 대금도 있고 빚도 생겼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사죄를 하겠다고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저는 이참에 마지막 장식을 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너네 둘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질 거야? 그러면 너네 둘이 서로 뺨 때리고 싸워봐. 그거 보고 내가 속이 풀리면 위자료 청구는 취소할게. 민지는 누나를 굴리면서 제 눈치를 보는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민지의 뺨을 확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지는 뺨을 얻어맞고는 지금 자기를 때린 거냐면서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쥐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둘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물어뜯는데 그걸 보고도 저는 별 감흥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통쾌하긴 했지만요. 도대체 얼마나 세기말 사랑인가 궁금했는데 고작 그런 걸로 서로 뺨 때리고 머리 쥐어뜯고 싸우는 꼴이 우습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오는데 갑자기 둘 다 거짓골을 하고 따라와서는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했으니 3천만 원 청구한 거는 물러주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너네 둘이 싸우든 말든 헤어지든 말든 지지고 볶던 관심 없어. 나는 그냥 내가 받아야 할 돈 받는 거야. 너한테는 혼인 파탄 책임 위자료, 너한테는 상간녀 위자료. 그러고는 침 한 번 시원하게 그들의 발 앞에 뱉어주고 당당하게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 이후요? 당연히 제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요. 위자료 또한 1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법원이 호락호락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1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각각에게서 챙기게 되었으니 총 7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 둘에게서 뽑아낸 격이었습니다. 신혼집은 부모님 명의였기에 남편의 짐은 다시 댁으로 보내버렸고 저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민지는 둘이 서로 뺨 때리고 싸운 이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건지 뭔지 헤어졌다는 소문이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남편은 폐인이 다 되어서는 저에게 울면서 한두 번 전화가 오긴 했었는데 제가 미쳤다고 그런 전화를 받아주겠습니까? 차단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속도 많이 상하기도 했고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찌질이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 사람이다 하고 지낸 게 억울해서요. 이 마음을 훌훌 털기 위해서 저는 마음치료소에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를 하나 가져보라고 해서 테니스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몸을 안 쓰다가 쓰려고 하니까 삐걱거리기도 하고 멍도 들고 힘이 들긴 한데 운동하면 막 아드레날린이 샘솟는 기분이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고생 많았다고 잘 대처한 거라고 해주셔서 지금은 진짜 마음 다 털고 행복한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대학 동기들과 잘 지내고 있고 남편이랑 민지는 얼굴도 들이밀지 못하고 쥐 죽은 듯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일에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뒤통수를 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국 자기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다들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 부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뒤통수를 맞았더라도 꼭 의연하게 대처하시길 바라면서 저의 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